그날 밤 준호의 주먹이 내 왼쪽 갈비뼈 3대를 부러뜨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둔탁하고 건조하고 끝난 뒤에야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 나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쉬려 했지만 숨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는 서 있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또렷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압도할 때 쓰는 그 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걸 확인하고서야 전화기를 들었다. 구급차를 불렀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45평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매립등이 눈부시게 밝았다. 결혼할 때 준호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그 조명. 이제는 그 빛이 역겹게 느껴졌다. 엄마가 떠올랐다. 16살 여름,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다 잘못된 그릇 하나 때문에 끌려 나왔다. 아버지의 주먹이 엄마의 옆구리를 내리쳤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꼬꾸라졌다. 나는 문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봤다. 엄마가 숨을 못 쉬며 내 팔을 꽉 잡았다. 신고하지 마. 가족이 깨지면 너도 끝이야. 엄마는 속삭였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엄마는 더 말라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에서 승진했고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가정이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아주진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내가 숨을 헐떡일 때마다 그는 시계를 봤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의사 앞에서.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3대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폐에 손상이 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실수로.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국 병원 의사들은 원래 말이 적다. 특히 이런 경우엔 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참아라. 그러나 이번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16살 소녀가 아니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준호는 매일 꽃을 들고 왔다. 백합이었다. 내가 싫어하는 꽃 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팠다. 그는 꽃을 탁자에 놓고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스트레스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손을 빼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엔 내가 먼저 사과부터 했는데. 결혼 12년 차. 우리는 처음엔 좋았다. 준호는 능력 있는 남자였다. 30에 이미 상무, 35에 임원이 됐다. 나는 대기업 홍보팀 과장으로 일하다 결혼과 동시에 그만뒀다. 준호가 원했다. 집에서 편히 있어? 내가 다 벌 테니까 그 말에 설렜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달라졌다. 준호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김유진. 27, 예쁘고 야무졌다. 준호는 그녀를 자주 언급했다. 처음엔 자랑이었다. 요즘 애들은 다르네. 일머리가 좋아. 그러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 야근 후 술 한잔 했다는 얘기, 주말 골프를 같이 쳤다는 얘기. 나는 물었다.
그 애랑 무슨 사이야? 준호는 웃었다. 질투하네. 그냥 후배야. 그러나 나는 알았다. 준호의 넥타이에서 낯선 향수 냄새, 핸드폰 잠금 화면이 바뀐 것, 늦은 밤 메시지 알림 소리.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핸드폰을 봤다. 우연히 화장실에 놓고 간 걸 메시지함에 유진의 이름이 수십 개 떠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준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기다렸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후 웃었다. 그냥 장난이야. 장난. 호텔에서. 그가 핸드폰을 빼앗았다. 너 요즘 왜 그래? 폐경기냐? 그 말이 방아쇠였다. 나는 소리 질렀다. 처음으로. 준호는 처음엔 말리려 했다. 그러다 나를 밀쳤다. 나는 벽에 부딪혔다. 그 다음은 주먹이었다. 한 대, 두 대, 세 대의 옆구리에 집중됐다. 나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준호는 멈췄다. 내가 쓰러지자 그제야 놀란 얼굴이 됐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준호도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외도는 계속됐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준호는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가 말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유진이는 정리할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재 컴퓨터를 켰다. 준호가 자는 사이 그의 클라우드 계정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거기엔 모든 증거가 있었다. 사진, 동영상, 메시지. 그리고 회사 메일까지. 유진과의 불륜을 회사 돈으로 호텔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운로드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참아라. 아니, 엄마. 이번엔 안 참아. 퇴원 후 한 달. 나는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갈비뼈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숨 쉴 때마다 욱신거렸다. 준호는 출근 전후로 나를 살폈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의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이혼 소송을 걸까봐 한국에서 임원급 남자가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끝장이다. 회사도 사회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일부러 약한 척했다. 괜찮아. 나도 잘못했어. 그가 안심하는 눈치였다. 유진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나는 그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켰다. 공유 설정이 돼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남 호텔로 갔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증거 확보. 둘째, 준호를 회사에서 밀어내기. 셋째, 재산 분할. 한국 이혼법은 냉정하다. 유책주의가 남아있다. 불륜과 폭력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변호사인 친구, 은정. 가정폭력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은정은 바로 알아차렸다. 너 맞았어? 나는 울지 않았다. 응, 갈비뼈 부러졌어.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증거 있어? 있어. 불륜도. 그럼 이혼 소송 가능해? 재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말했다. 아직 이혼은 안 할 거야. 은정은 놀랐다. 왜? 준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그날부터 나는 관찰했다. 준호의 일상, 회사 인간관계, 약점. 그는 현재 승진 후보였다. 사장 자리 직전. 그러나 경쟁자가 있었다. 상무 박재민. 준호는 박재민을 견제하고 있었다. 나는 익명 메일을 준비했다. 준호의 불륜 증거 일부, 회사 자금 유용 내역. 받는 사람은 회사 감사팀과 주요 주주. 보내기 직전 나는 멈칫했다. 이걸 보내면 준호는 끝장난다. 나도 사회적 시선을 받을 것이다. 저 여자 때문에 회사 가라는 소리가 나올 테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끝까지 참았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엄마는 자유로워졌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는 평생 불행했다. 나는 보내지 않았다. 아직.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다. 취해 있었다. 수진아, 오늘 유진이랑 헤어졌어. 진짜야. 나는 웃었다. 그래. 그는 내 옆에 누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응.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준호. 3달 후. 나는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준호 몰래. 인터넷으로 산 물건, 설치도 쉬웠다. 거실, 침실, 현관. 준호는 다시 유진을 만났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집으로 데려왔다. 내가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한 날. 카메라가 모든 걸 찍었다. 준호가 유진을 안고 침대에 눕히는 장면? 유진이 웃으며 그의 셔츠를 벗기는 장면? 준호가 자네는 모를 거야 라고 속삭이는 장면? 나는 그 영상을 보며 토했다. 혐오감과 함께 이상한 쾌감이 들었다. 증거가 완벽해졌다. 나는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준호의 불륜과 회사 자금 유용 일부. 증거는 사진 몇 장만. 다음 날 준호가 일찍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나는 걱정스러운 척했다. 무슨 소문? 내가 여자 문제 있다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준호는 불안해했다. 사장에게 직접 해명했다. 그러나 씨앗은 심어졌다. 두 번째 공격. 이번엔 주요 주주에게. 준호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문제점, 그리고 그의 사적인 결제 내역. 준호의 승진이 취소됐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리를 질렀다. 나에게는 아니었다. 그냥 벽에게. 누가 이러는 거지? 박재민인가? 나는 차를 끓여줬다. 진정해. 그는 내게 기대 울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나도 변하고 있었다. 밤에 잠을 못 이뤘다. 준호가 자는 얼굴을 보면 사리가 치밀었다. 손을 그의 목에 가져다 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멈췄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차가워졌다.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은정이 전화했다. 수진아, 그만해. 이혼하고 새로 시작해. 나는 대답했다. 아직 안 끝났어. 준호가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내 컴퓨터를 뒤졌다. 그러나 나는 이미 모든 걸 외장 하드에 옮기고 클라우드 별도 계정에 백업했다. 준호는 유진과 완전히 끊었다. 겁이 났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왔다. 그의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주식은 떨어졌다. 준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와 나를 노려봤다. 너지. 나는 모르는 척했다. 뭐가? 이 모든 게? 나는 웃었다. 내가 왜? 그날 밤 준호가 다시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피했다. 그리고 녹화 중인 카메라를 가리켰다. 또 때리면 신고할 거야. 준호는 멈췄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나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언론사 제보. 준호의 불륜과 폭력, 회사 비리. 증거는 완벽했다. 준호는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임됐다. 박재민이 사장이 됐다. 준호의 이름이 기사에 올랐다. 대기업 임원, 불륜과 폭행 논란.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연행됐다. 음주운전.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은 절반 이상 내가 가져갔다. 준호는 변호사비도 못 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 전화를 끊었다. 이혼 판결이 난 날, 나는 강남 아파트를 비웠다. 준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방 내려가 술만 마신다고 했다. 아버지처럼.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고 조용한 곳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자유로웠다. 그러나 밤마다 깨었다. 준호의 얼굴, 부러진 내 뼈, 엄마의 속삭임. 나는 승리했다. 준호는 모든 걸 잃었다. 직위, 돈, 명예, 가족. 그러나 나는 무엇을 얻었나? 거울 속 내 눈빛은 준호를 닮아 있었다. 차갑고 빈.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 했을까? 잘했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너도 망가졌구나라고 했을까?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소식이 왔다. 준호가 병원에 입원했다. 간경변 말기. 나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창밖 한강이 검게 흘렀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폭력인가?